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자, 이번 편은 지난 편에 이어서 30대 부부의 상담 사례 가지고 얘기해 볼 텐데, 30대 이번에는 외벌이 가정입니다. 이제 부부가 이제 맞벌이를 하다가 이제 부인이 육아 때문에 그만두고 이제 남편 혼자 외벌이 가정인데요. 39세 사무직의 남편과 이제 또 같은 연령대인데 39세 주부 그리고 자녀 하나가 있는 이런 외벌이 가정의 상담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전문가는 신봉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편은 이제 맞벌이 부부였고요. 네. 또 이번에는 이제 30대인데 같은 30대인데 이제 외벌이 가정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얘기를 시작해 주시죠. 네. 자,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상담을 신청해 주셨던 30대 외벌이 가정이셨는데요. 남편분은 대기업에서 지금 현재 근무 중이셨고요. 아내분은 주부, 그리고 자녀가 한 분 있는, 그리고 이제 서울, 여의도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자, 이분이 이번에 상담을 신청해 주셨던 이유는 최근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좀 상속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속받은 재산이 일부가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도 좀 궁금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외벌이다 보니까 외벌이인데 자녀가 점점 이제 성장해감에 따라서 뭔가 추가적인 비용들은 점점 늘어날 건데,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울러 본인들의 노후 준비까지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분들의 먼저 현금 흐름을 분석한 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분은 이제 외벌이 분이시다 보니까 근로소득으로는 월 이제 한 500만 원 정도 받고 계셨고요.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을 일부를 활용을 해서 네, 조그마한 임대 네, 부동산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으로 월 한 27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월 총 소득은 한 517만 원 정도가 되셨고요. 자, 저축과 투자로 매월 고정적으로 네, 저축을 한 200만 원 이상 하고 계셨어요. 저축 채권형 투자로 들어가고 있는 금액이 좀 많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 지출로 이제 뭐 거주주택 부채 상환금, 이분들이 이제 보유한 그 아파트에 대한 좀 대출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환금으로 좀 나가는 금액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험료, 그리고 이제 월세, 이분들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전세를 놓고 본인들은 지금 여의도에서 월세로 좀 살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월세 비용이 조금 나가고 있었고요. 이제 기타 비용은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크게 뭐 지출을 하는 부분들은 많지 않았는데 그냥 카드 값으로 네, 카드 값으로 이제 한 130만 원 정도 월 나가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기타 고정 지출로 이제 130만 원을 적어 주셨고, 월 변동 지출료는 뭐 식료품이 매식비 20만 원, 그리고 그 외에 교통비로 한 25만 원 정도 네,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제 저축은 206만 원, 그리고 이제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합쳤을 때 한 330만 원 정도 지출하고 계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버는 돈보다 매월 나가고 있는 금액이 조금 더 큰 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채권형 투자, 이제 은행의 정기 적금으로 좀 많은 금액을 저축을 하고 계셨는데, 이걸 확인을 해봤더니 아까 부모님에게 이제 상속받은 그 자산의 일부를 네, 그냥 은행에다가만 묶어두기는 조금 아쉬워서 이거를 월 이제 적금으로 좀 돌려놓은 상태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조금 마이너스가 나온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 기타 소득의 연 3,200만 원은 이게 작은 소득이 아닌데 네. 이건 어떤 소득인가요? 이거는 연간 상여금입니다. 네, 이번에 연 상여금. 사실은 이 연간 상여금 순수 상여금이기 때문에 뭐 상여금이야 뭐 그 해 뭐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는 한데, 이거를 또 월로 녹여낸다라고 하면 뭐 적게는 한 150에서 200, 많게는 한 300만 원 정도 또 추가 현금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서 네, 여기 미파악 지출은 마이너스 된 걸로 좀 보였지만 네,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이거 잘 활용하면 또 포트폴리오 추가적으로 짜드릴 때 네. 좀 이렇게 플러스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 현황을 한번 분석해 주십시오.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총 자산은 한 20억이 좀 넘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외벌이고 30대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자산을 보유를 했을까 저도 궁금했는데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자산이 좀 있으셨고요. 일단은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유동성 자산으로 한 5천만 원 갖고 계셨고, 투자 자산으로 한 2억 7천 정도가 있으셨는데 이 중에 2억이 은행 쪽에 있었고요. 나머지 이제
주식형 자산, 본인이 좀 직접 투자하고 계신 금액도 일부 있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금 자산이 이분도 이제 전 시간에 안내드렸던 그 맞벌이 부와 마찬가지로 연금성 자산이 조금 부족한, 아무래도 장기 저축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좀 있으셨고요. 부동산 자산이 이제 한 15억 정도 있으셨어요. 자, 이거는 이제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네, 이분들이 이제 부동산 그 서울에 있는 이제 아파트를 좀 구매를 하시다 보니까 그 구매해놓은 아파트의 가격이 좀 올라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이제 부채, 그래서 이제 거주 그 주택 관련된 부채로 한 7억 7천만 원 정도 부채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자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이제 아까 여의도에서 본인들이 월세로 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아파트 이제 임대보증금으로 이제 2억 5천만 원을 넣어두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자산은 20억이 좀 넘었고요. 21억 가까이 되셨고, 근데 이 중에 부채가 이제 주거 관련된 부채가 7억 7천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순자산이 한 13억 정도 되셨는데요. 30대 외벌이 가정치고는 꽤 많은 자산을 좀 형성해 놓은 네, 상황이셨습니다. 그래. 7억 7천에 대한 이제 그 부채니까 네. 이제 이자가 발생, 이제 금리가 이제 어떻게 지금 상환하고 있을 텐데. 네네. 이건 이제 현금으로 해서 지출로 나가겠네요. 네,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고정 지출에 네, 부동산 관련 그 고정 지출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외벌이인데도 이제 전체 자산 규모가 20억 정도니까 물론 뭐 부채가 7억 7천 정도는 있지만 상당히 그래도 뭐 안정적인 가정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한 게 뭐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뭐 자산도 크고 순자산이 이제 13억 이상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데 어떻게 분석해보고 하시니까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 이분들은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긴 조금 웃길 수도 있는데 굳이 상담을 안 받으러 오시고 지금처럼 본인이 하고 계신 대로만 하셔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권에 자산이 조금 많이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비상 예비 자산 자금을 이제 확보를 하고 계셨고요. 근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내가 현금화하기 쉬운 장점이 있는 대신 그만큼 저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왜냐? 이율이 낮기 때문에. 네, 그럼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보통으로 이제 평가를 해드렸고요. 부채는 사실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비율이 이제 10% 미만이에요. 네, 부채에 대해서 이제 상환되는 그런 금액, 원리금 상환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지금 이 상황도 이분들의 현금 흐름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좋은으로 이제 평가를 해드렸고, 저축 굉장히 잘하고 계셨어요. 이분들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뭐 은행 상품들도 좀 활용을 하고 있으셨지만 본인이 좀 직접 투자 같은 것들도 이제 관심을 갖고 하고 계셨고 매월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넣고 있는 금액들도 꽤나 컸기 때문에 네, 저축 굉장히 잘하고 계셨었고요. 지출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카드 값이 본인들도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지금 현금 흐름상에서 뭐 그 정도 지출은 네,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으로 평가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평가해 보면 이제 비상 예비 자금이 노멀로 이제 보통이다라고 분석하셨는데 네. 이제 언뜻 보더라도 이게 지금 2억 5천 넘는 게 지금 은행에 그냥 예금성에 오고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추천하는 그 생활비 한 3배 정도를 지금 76.8배 네. 초과하는 거니까 이 그 금액 2억 5천이 이제 금액을 비과세 투자 상품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플랜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비과세 상품 여기서 한 달에 예를 들어 뭐 월 뭐 100만 원씩 이렇게 인출한다 하더라도 네. 1년이면 뭐 1200, 10년이면 1억 2천이거든요. 그렇죠. 이 비과세 상품으로 나중에 이제 전환하면 뭐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과잉한 이 유동성 자산 비율을 네. 조금 이제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 적립식 펀드하고 그래서 ETF 저축 상품을 이제 추천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님께서도 방금 이제 비과세형 상품도 말씀하셨는데 그 뒷부분에도 또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아무래도 그냥 은행에다만 저축을 계속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저축에 대한 그런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셨어요. 자, 그리고 주식 직접 투자를 해보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신경도 많이 쓰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매월 적립식으로 이제 펀드나 아니면 ETF 상품 같은 것들을 저축을 하면 지금보다는 신경을 덜 쓰면서 중장기적으로 은행보다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리고 이런 상품들로 저축을 도와드렸는데요. 우선 이제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으로 납입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금액을 저축 여력이 높아져서 매월 저축 가능 금액을 높이고 싶으면 높이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뭔가 현금 흐름이 안 좋아져서 이 금액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금액 내가 매달 월급날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겠다라고 일정 금액 사겠다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다음 달에 봤더니 주가가 너무 높아졌으면 지금 너무 높다. 좀 더 낮아지면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직접 투자는 강제성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요. 자, 그런데 이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에는 매월 이제 고정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적금 넣듯이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펀드 매니저가 이런 것들을 운용을 해주는 상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변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은 상품입니다. 자, 그리고 ETF 상품은 이제 장점은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보험회사와 이제 자산운용회사가 이제 콜라보로 만들어 놓은 상품이에요. ETF라는 상품도 사실은 이 펀드가 상장된 펀드다 보니까 매월 우리가 정해진 금액을 넣을 수가 없어요. 주식하고 성격이 비슷해서. 자, 근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돈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자산운용회사가 AI 시스템으로 인해서 시장 상황에 맞게끔 자동으로 이제 투자를 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자,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신경 쓸 게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왜냐? 자산운용사의 이제 AI 시스템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제 알아서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신경 쓸 게 전혀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험회사가 출고를 하다 보니까 10년 이상 가져가면 또 비과세 혜택을 또 누릴 수 있는 세금적인 장점도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이 적립식 펀드와 ETF 상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약간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 두 상품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좀 상호 보완해주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과세형 연금 상품을 이제 고객한테 추천해 드릴 때 상품을 이제 보통 비교해서 이렇게 이제 좋은 상품을 추천해 드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특정 회사의 금융상품만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 금융회사의 상품들을 취급하다 보니 고객분한테 가장 맞는 최적화된 상품을 또 찾아서 추천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비과세형 연금 상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과세형 연금 상품이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데 비과세형 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장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금리가 꽤 높아져 있는 상태였지만 그 전에도 이제 좀 고금리로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 보험사 상품이다 보니까 비과세. 나중에 이제 종합소득세는 아니면 건강보험료 여러 가지 이제 세금적인 문제가 전혀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또 큰 장점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비과세형 연금 상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평생 수령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당시에 이제 D생명보험사와 K생명사의 그 비과세 연금 상품이 있었는데 어떤 일정 구간까지는 이제 D사의 상품이 좀 유리했고요. 또 일정 구간 이후에는 생명보험사의 이제 연금 상품이 좀 더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표는 그 내용을 좀 비교해 놓은 내용인데요. 이분께서 이제 월 50만 원씩 15년 동안 납입을 하시게 되면 총 납입하는 금액은 9천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두 회사 모두. 자, 그런데 이제 연금 수령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D사가 좀 유리할 수도 있고 이제 K사가 유리할 수도 있었는데 60세 연금 개시를 한다라고 하면 K사가 좀 유리했고요. 만약에 65세 이후에 연금 개시를 한다라고 하면 D생명보험사의 연금 상품이 유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서 안내를 드렸더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점점 이제 은퇴 시기도 늦어지는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60세 연금 수령을 하는 K사의 상품보다는 65세 이후에 우리가 연금을 수령할 확률이 높다 보니까 D생명사의 이제 연금 상품으로 네, 준비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자, 또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에 지금 달러 얘기를 좀 이제 해주시려고 준비해 오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거는 이제 뭐 사실 내용을 이제 다 말씀드리려면 좀 이제 부족해서 간단하게만 조금 중요한 내용들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 나중에 이제 자녀분들 유학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분이 외벌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외벌이인데다가 자녀가 아직 어리고 하다 보니까 이분은 또 사망 보장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 보장도 좀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전략적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이제 달러라는 자산을 좀 확보를 해두면 경기가 안 좋거나 했을 때 달러 자산은 이제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고려를 했을 때 이런 달러 상품들도 하나 좀 이제 사망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 중에 달러 상품이 있으니 이런 것들 좀 준비하면 어떻겠냐라고 안내를 드렸을 때 이분께서 흔쾌히 굉장히 좋은 상품인 것 같다. 나중에 혹시라도 사망 보장이 필요 없어지더라도 이것을 이제 본인의 노후 자금이나 아니면 자녀분들의 뭐 이제 뭐 교육 자금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기타 목적 자금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달러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달러 전략적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이제 달러 상품도 안내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최근 몇 년간은 또 환율이 지금 굉장히 올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제 어떤 정세나 여러 가지 뭐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원화만 자산으로 갖고 있기에는 사실은 리스크가 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달러 자산을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약 한 8대2 정도로 일단 한 20% 정도 추천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그 원화만 올인하지 말고 달러 자산, 사실은 뭐 전 세계 기축 통화라고 할 수 있는데 달러 자산에 좀 추천해 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그러면 재무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저축 포트폴리오를 짜주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재무 목표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신 상태셨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에 맞게끔 이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비상예비자산,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맞벌이 부와 동일하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은행 자산이 좀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은행 자산들을 좀 일부를 활용을 하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증권사의 CMA 계좌나 아니면 초단기 채권형 상품을 통해서 바로바로 현금화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은행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좀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자, 중기 목표로는 이분들이 최근에 이제 부동산을 좀 보유를 하게 되셨는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큰 부동산을 좀 매입하고 싶어 하시는 목표가 있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기자금으로 이제 주택자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월 적립식 펀드와 그리고 ETF 상품의 장단점이 각각 달랐기 때문에 50만 원은 적립식 펀드를 통해서 그리고 50만 원은 ETF 저축 상품을 통해서 준비를 도와드렸는데요. 자,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건 맞는데 직접 하시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 상황에 맞게끔 이제 수익률이나 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반드시 이런 투자형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와 좀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 좀 추천을 도와드리고 싶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전략적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이제 달러 자산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달러나 채권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을 때 투자형 상품들이 이제 가치가 하락할 때 이런 상품들은 반대로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 상황을 좀 방어해주는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달러 자산을 통해서 이제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장기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과세형 연금 그 상품도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연금성 자산이 많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50만 원, 배우자분은 30만 원 해서 비과세형 연금 상품을 좀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기존에 회사를 통해서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 그리고 이제 IRP 같은 것들을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좀 점검하고 준비를 함으로써 세금적인 부분들도 줄임과 동시에 안정적인 이제 노후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좀 확보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상담 오늘 이제 제가 했던 내용들 조금 마무리를 해드리면요. 이 시스템적인 재무 관리를 하는 것들을 좀 시스템적으로 좀 체계화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아무리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매일 신경 쓰고 매일 어떠한 조작이나 뭔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 계속해서 해나가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아서 좀 운영이 되게끔, 알아서 굴러가게끔 체계화가 되고 시스템화가 된다라고 하면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내 자산이 이제 앞으로 알아서 잘 운영되고 굴러가게 될 건데요. 방법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 매달 고정적으로 저축되는 뭐 은행 상품이나 아니면 뭐 정리식 펀드나 이런 것들은 알아서 빠져나갈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저축 투자 통장이 알아서 이제 생기게 될 건데요. 자, 중요한 거는 생활비 통장을 우리가 반드시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월급 통장에서 그냥 그대로 꺼내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 내가 얼마를 쓰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내가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급여에서 이 내가 매월 얼마를 쓰는지를 빼고 추가적으로 얼마만큼을 저축을 하실 수 있는지가 확인이 될 겁니다. 그건 이제 미래에 대해 저축하는 금액이 여기서 이제 확보가 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생활비 통장은 분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비상예비자산, 이거는 이제 저수지 통장 우리가 이제 따로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 비정기 지출이나 아니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제 현금 흐름 같은 것들은 반드시 이 비상예비자산 저수지 통장을 활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셔야지 내 이 매월 저축 가능금이나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잘 굴러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생활비 통장 따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따로 통장 만들고 거기에 있는 사이즈만큼 이제 체크카드도 쓰고 신용카드도 신용카드지만 그러면 이제 더 관리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말씀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상담의 이제 전체적인 한번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면 맞벌이 분들도 많이 만나고 외벌이 분들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외벌이 분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 본인이 혼자 벌기 때문에. 근데 요즘 맞벌이 부부분들 중에는 본인의 소득을 오픈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신경 쓰지 않는 또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정확하게 본인들이 얼마를 벌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를 저축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들이 얼마를 벌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고요. 여기에 아울러 본인들이 매월 그리고 매년 얼마를 쓰는지도 반드시 파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이 부분이 정해져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향후에 얼마만큼을 저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각자 하는데, 자, 이 내가 월, 연간 지출이 확정이 되면 연말정산 간에 조금 더 세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신경을 써서 두 분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재무 목표를 세우는 게 다시 한번 중요하다. 자, 이 재무 목표가 세워지면 거기에 따른 기간과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저축을 하고 어디에 투자를 할지는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단기, 중기, 장기에 맞는 재무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 그만큼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몰입도도 높아지고 내가 혹시라도 지출이 많은 분들은 지출 통제도 좀 더 수월해질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재무 목표도 설정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내가 뭔가를 잘 점검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내 개인적인 환경들은 계속해서 변해 나갈 겁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가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분들이 출가를 하고 본인이 이직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정세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 환경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세운 이 재무 설계 실행안이 지금은 나한테 꼭 맞았을지 몰라도 이런 변수들로 인해서 반드시 점검하고 보완해줘야 될 부분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조 대표님이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배를 운행해 가는데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지 중간에 이제 다른 길로 새나가면 안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분기, 반기 아니면 최소 연에 한 번 정도는 전문가를 통해서 본인들의 이런 목표들 그리고 본인들의 이런 재무적인 상황이 제대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재무 설계의 어떤 그 원칙, 재무 관리 원칙까지 잘 말씀해 주셨고, 이게 참 쉬우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이제 일인 게, 이제 뭐 부부간에 서로 이제 맞벌이를 하더라도 이게 100% 오픈해서 이제 수입과 지출을 이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먼저 수입과 지출 규모 파악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재무 목표를 이제 대화를 통해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기적인 점검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참 이게 재무 설계는 마치 이제 건강 검진과 같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거는 사후 차원이고요, 이제 대응 차원이고, 아프기 전에 이제 건강 검진을 하고 이제 우리가 사전에 이제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건강 검진 하듯이 재무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이제 관리를 받으면 정말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신봉금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